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헌정사상 처음 청구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놓고서 여야 공방을 넘어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 당권 경쟁도 후끈 달아오르면서 상호 비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가 발간됐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고 또 북한의 새로운 신무기도 포함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전국 지역위원장과 당직자가 모여 비판대회를 열면서 비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적 진실을 가릴 수 없을 것이라며 맞불 공세를 펼치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후폭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뒤 석 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한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1년 전보다 6% 상승했습니다. 미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입주할 새 공관을 준비하는데 서울시가 5억 7천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09년 시장 공관으로 지어진 이후 한 번도 시장이 거주했던 적은 없는데 4번이나 용도 변경을 하는 동안 공사비만 90억 원이나 들게 됐습니다.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또다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공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248시간 만에 17살 소녀가 구조되면서 기적의 생還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장치 결함으로 36만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미 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전기차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해 충돌의 위험을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 큰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늦게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해서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정농단에 빗댄 시정농단이란 표현과 함께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면서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할 중대 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검찰이 수위 높은 표현을 많이 적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검찰이 어제 법원에 접수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저희 YTN이 확인한 건데요.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아시타비는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사자성어로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는 비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의 불법 유착 등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공공환수 또는 시민구단 운영과 같은 외관을 꾸며 주민들을 속였다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서 이번 사건은 지방 권력을 사유화한 이 대표의 시정농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에게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도 적었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허위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뿐만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그 예로 정진상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점, 지난해 9월 김용훈 전 부원장이 이른바 가짜 변호사를 보내 수사 상황 등을 확인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또 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라고 말을 한 것도 회유를 시도한 정황으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4,80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와 성남FC 관련 133억 뇌물수수 등 이 대표의 5가지 범죄 혐의를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검찰은 양형 기준에 따라 이 대표의 혐의는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중대범죄라며 범행의 중대성도 강조했습니다. 현직 의원인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선 국회 체포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오늘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오전 11시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입장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50억 클럽을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에 보냈던 게 있습니까? 앞서 검찰은 김 씨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지난 14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 수익 340억 상당을 수표로 뽑아 차명 오피스텔 등에 숨긴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또 재작년 9월 지인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태워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 보전 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또 다른 지인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신문에서 지난해 12월 김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등을 거론하며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이른바 50억 클럽 등 각종 로비 의혹의 진상을 밝힐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는 건데요.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명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서 여야 신경전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규탄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됐다고 반발했는데 국민의힘은 사법적 진실을 가릴 순 없을 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죠. 네,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오전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 시도,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는 의원들 발언부터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이재명 대표도 민생 문제 해결에 쓰라고 준 권력을 야당 사냥, 정적 제거에 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망치는 권력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 첫 출발입니다. 규탄 대회에 앞서 진행된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선 검찰 구속영장에 대한 20쪽짜리 반박 자료도 배포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흘러간 자금이 없어 혐의 사실에 돈의 흐름이 언급조차 안 됐고 진술의 방식 등을 문제 삼는 위헌적인 영장 청구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규탄 대회로 진실을 숨기거나 바꿀 수는 없다며 이 대표가 법조인답게 당당히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이번엔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지 무슨 당론으로 정치 탄압이네 아니네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상정과 표결을 위해선 2번의 국회 본회의가 필요한데 여야 합의로 확정된 날짜는 오는 24일 하루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에게 오는 27일 추가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23일 본회의를 제안한 민주당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소식도 알아보죠. 어제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걸 두고 주자들 사이에서 공방이 거세다고요. 네, 일단 어제 호남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서로 민주당식 못된 DNA, KTX 역세권 투기 의혹 등 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 후보는 패색이 짙어진 안 의원이 민주당식 가짜뉴스로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려 한다며 전당대회 선관위에도 엄중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두었습니다. 반면 안 후보는 이미 제기된 의혹을 재차 물은 것이라며 민주당식 DNA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김기현 의원이 그러한 말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양측의 설전 들어보시죠. 우리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저는 김기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또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권 주자들은 오늘 충청과 대구 등 지역 당심 공략에 집중합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후 경기 화성에 이어 충북 충주와 제천으로 옮겨가며 수도권과 중원 당심에 호소합니다. 오전에 코로나19 확산 당시 의료봉사를 다녀왔던 대구 동산병원을 찾은 안 의원은 경북 칠곡 다부동 전투 기념관을 방문하고 나섰습니다.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언론 인터뷰 외에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대질신문에서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다며 거세게 항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그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김 전 회장 등과 4인 대질신문을 벌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향해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지난 2019년 1월 중국 출장 때 경기도 간부와 비행기에 함께 앉았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따진 걸로 전해졌는데 이 전 부지사는 답이 정해진 대질신문이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물가에 이어서 도매 물가도 시장 전망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7%,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월에 6.5%보다 줄어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미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의 3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되지 않고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미 언론들이 분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뚫고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긴축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먼저 환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3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중 환율이 2달 만에 1,300원을 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어제보다 7.9원 오른 1,291.9원에 장을 시작했는데요. 상승폭을 키우더니 오후 들어 1,303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은 폭 내려 1,299.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밤사이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된 데 따른 거로 풀이됩니다. 긴축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인기도 올라간 겁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미국발 물가 불안 소식에 주식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12% 내린 2,447.66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2% 가까이 상승 마감하며 2,470대로 올라섰는데 하루 만에 내려앉은 겁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데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1.23% 내린 775.03에 출발해서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생산자 물가지수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78%, S&P 500 지수도 1.38% 떨어졌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기준금리가 5%를 넘어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에 부담을 더한 걸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기 둔화 진단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는 처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2월호에서 여전한 고물가의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과 기업 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활동 재개와 세계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있지만 통화 긴축 기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 기조 하에 수출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심각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에 또다시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9시 47분 튀르키예 하타이주 우준바 서북서쪽 19km 지점 연안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을 인용해 이번 지진의 규모가 5.1로 분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앞서 열흘 전인 6일 대지진의 피해로 손상됐던 건물 일부가 이번 여진으로 붕괴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4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전보다 770명 늘었지만 사망자 증가 추이는 크게 둔화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16일까지 사망자를 3만 6,18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 지역 희생자 5,800여 명을 합한 두 나라의 사망자는 4만 2천여 명입니다. 튀르키예 부상자는 10만 8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2,500여 명 늘어났고 이들 중 1만 3천여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사망자 집계는 그대로지만 장기간 내전 속에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희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강진으로 3만 6천여 명이 숨진 튀르키예는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건물 잔해 철거 등 복구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강진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어린이들을 위한 심리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대형 굴삭기가 허물어진 콘크리트 더미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 구조가 힘든 시점을 지나면서 이젠 피해 복구가 생존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Vallahi hayatımız diye bir şey kalmadı zaten. Çocuklarımdan çok korktuğum için onları il dışına gönderdim. Ben de burada dışarıda kovada odun yakarak ısınıyorum. Dışarıda kalıyorum. 주민 대부분이 지진으로 사망하거나 집을 잃고 두려움 속에 도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곳은 삶의 터전입니다. Şu an milletin çoğu korkaraktan gitti. 7.6'lık bir depremden kurtulduk ama çoğu öldü. Bunlar korkuyla beraber il dışına çıktılar. Ama bunların dönüp dolaşacağımız yer gene burası. Biz hiçbir yere gidemeyiz. 튀르키예 오스마니에의 어린이들이 오랜만에 들떠 있습니다. 차례가 오면 마음에 드는 고양이 캐릭터를 얼굴에 그릴 수 있습니다. Biz buraya geldiğimizde yani burada insanlara ilaç veriyorlar, her şey. Vallahi burada çok mutlu olduk. Vallahi ben kendimden hissediyorum da buradan gitmek istemiyorum artık. 튀르키예 재난구조청이 지진 피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진행한 행사입니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피해 지역에 파견된 아동 심리치료 지원팀은 올해 내내 활동할 계획입니다.
Burada çocuklara psikolojik destek veriyoruz depremden hemen sonra ve bu çocuklara iyi hissettiriyor. Bir haftadır biz buradayız ve bütün kamplarda psikososyal destek var. 1939년 에르진잔 대지진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는 힘겹지만 재난 극복의 첫걸음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번 강진에 따른 튀르키예의 건축물 피해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5%인 250억 달러, 32조 원에 이를 것으로 JP모건은 분석했습니다. JP모건 경제 전문가 파티 악셀릭은 튀르키예 지진은 비극적인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유의미한 경제적 영향이 뒤따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8%로 인하할 걸로 예상하면서 튀르키예 정치 지도층은 지진 전에도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36만여 대를 리콜합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인데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차량 36만여 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FSD 기능이 장착된 테슬라 전기차가 불법적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해 충돌의 위험을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I use the self-driving a lot, when you double tap, and I use it mainly on the freeways, and I don't have any troubles or problems with it, but you're breaking the news to me, so this is the first time I'm hearing it. 리콜 대상 차량은 2016년형부터 2023년형까지의 모델 S, 모델 X와 2017년형부터 2023년형까지 모델 3, 그리고 2020년형부터 2023년형까지 모델 Y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리콜 소식에 5.7%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차량 조향, 가속, 제동을 도와주는 오토파일럿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차선 자동 변경과 주차가 가능한 향상된 오토파일럿과 교통신호등과 정지 표지판을 식별해 제어하는 FSD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FSD와 오토파일럿은 주행을 돕는 보조장치에 불과하지만 테슬라는 이 기능을 완전 자율주행이란 표현을 동원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테슬라 차량 충돌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자 안전성 문제를 조사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9명이 숨진 오토파일럿 관련 35건 사고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리콜은 테슬라에 대한 당국의 대응 중 가장 심각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번 리콜에 대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리콜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으로 오는 4월부터 경매에 붙여진 집에서 보증금을 세금보다 우선으로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달아난 집주인 대신에 집을 떠안을 피해자들을 배려한 건데 알고 보니 국세만 법이 바뀌고 지방세는 그대로였습니다. 반쪽짜리 대책이라 성토하는 피해자를 이준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재작년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내고 빌라를 계약한 박모 씨는 입주 2달 만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600채를 거느린 빌라왕을 고발하는 방송에 나온 집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박 씨가 계약한 집은 해당 빌라왕의 형소유로 이미 11채의 전세 보증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돈을 어디서 받을 길이 없고 이거를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거나 하고 싶어도 이름이 저희가 압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이름이 저희 이름이 아니니까 임차인으로서 그냥 셀프 경매라고 하는데 경매를 하게 됐어요. 결국 집이 강제 경매에 붙여졌는데
여러 차례 유찰 끝에 조만간 박 씨가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원치 않게 집을 사는 것도 속상하지만 더 억울한 건 집주인이 찬합한 재산세 200만여 원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말 2억, 3억이나 되는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는다는 건 정말 국세냐 지방세냐 뭐 그것도 찾아가면서 또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경매 매각 대금은 배당 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해당 주택에 부여한 세금은 세 번째여서 네 번째인 임차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집주인 세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갚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말 개정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박 씨는 구제를 못 받습니다. 바뀐 게 국세에 대해서만이어서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기관들조차 헷갈리고 있습니다. 재산세 압류가 저희 확정일자보다 뒤에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강제세가 발생한 게 확정일자보다 뒤면 확정일자가 먼저다 이 말이죠. 정부는 재산세가 지자체 핵심 재원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웠고 앞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세금을 떼이고 남의 세금까지 억지로 떠안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두 번 눌리지 않게 정부 대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법무부 한동훈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서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주택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한결 쉽게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신혼부부들에게 가족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고려하는지 물었더니 40% 정도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꼽았습니다. 뒤이어 가계 경제와 교육비 등을 꼽은 비율도 높았는데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크고 그중에서도 집 문제가 가장 높은 벽이었던 겁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가 일반 가구보다 임대료와 대출금을 더 크게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출산 포기로 이어진다고 진단하는데요. 국가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마련이 중요한 이유지요. 실제로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 주거 지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주택을 꼽을 수 있는데 LH나 SH가 직접 주택을 사서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임대주택입니다. 또 지자체별로도 청년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청년들의 주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먼저 일본의 사례를 보면 도시보다는 지방이 인구가 줄면서 문제를 겪다 보니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홋카이도의 미카사시는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주택 임대료의 일부를 보전해줍니다. 주택 지원과 동시에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실직으로 주거가 불안한 청년에게 주택 바우처를 지원하는 주택 수당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게 특징인데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청년이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싱가포르도 출생률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주택 우선권을 주고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신규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죠. 눈에 띄었던 건 부모나 조부모 집으로부터 2km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근거리 거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준다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또 독일은 1인 가구 청년에게 사회주택을 우선 공급하는데요. 특히 18세에서 27세 청년에게 거처 마련과 취업 알선, 또 난방비 보조 등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까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애 주기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해외 사례를 조사한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 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일자리와 연계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 걱정이 한결 가벼워지면 좋겠습니다. 북한 노동당과 정부 간부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어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 이름으로 꽃바구니가 진정됐다면서도 참석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김 위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22 국방백서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문구가 다시 등장했고요. 지난 정부에서 빠졌던 표현인데 6년 만에 다시 되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의 양도 2년 전보다 20kg 늘었다고 판단하는데요. 국방백서에 담긴 내용 무엇인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우리 나라,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일단 적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했어요. 이게 6년 만에 다시 등장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적이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제 2018년, 그다음에 2020년 이 국방백서에는 북한 혹은 북한군이라고 적을 딱 그렇게 적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 주권, 국토, 국민 재산 위협하는 그 대상이 적이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북한이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게 문맥으로만 집어넣은 것이고요.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 북한 정권,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 표현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결국 이제 그 어떤 맥락에서 얘를 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혹은 이제 심지어는 과거엔 주적이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별로 과연 어느 정도의 북한이 우리의 위협을 가하느냐, 그것과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주적이라고 굉장히 굉장히 센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이 1995년 국방백서였습니다. 주된 적이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예, 맞습니다. 아예 주적이라고 이제 그때는 명시를 했는데요. 그 맥락을 보셔야 되는 게 1994년에 서울 불바다 발언을 북한이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위협이 강하게 고조됐을 때는 그렇게 표현한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뭐 결국은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북한이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2020년을 한번 복귀해 보시면은 아주 손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럼 적보다는 주적이라는 표현이 더 센? 사실은 이제 훨씬 더 센 표현이었고 센 만큼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 북한이 주적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는 부적이냐? 그러니까 메인 에너미냐 아니면 아덜 에너미냐 이제 이런 식의 표현 차이가 될 텐데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라는 비난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었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도 어느 정도 국방부나 군도 인지를 해서 이후에는 주적이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마지막으로 쓰이고 한동안 쓰이지 않다가 이제 북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딱 정해져서 2016 국방백서까지 오다가 문재인 정부 때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로. 예. 그리고 이번 정부가 6년 만에 다시 이제 주적이라는 표현을 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주적이라고 쓴 게 아니라 적이라고 이제 적이라고 다시 살려낸 것인데요. 아주 손쉽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북한을 적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북한이 우리를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우리도 여기에 대응해서 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작년 행태를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전술핵을 개발하고 쏘고 시험하고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타격하는 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적이라는 표현이 이건 부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북한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 국방백서가 나왔는데 읽어보셨습니까? 보니까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해놓고 그 앞부분에는 배경 설명을 좀 했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왜 북한이 적인지에 대해서 앞쪽에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놨고요. 올해 국방백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안보 환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미중 패권 경쟁부터 이런 그런 안보 환경의 국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자세하게 좀 기술한 부분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사실은 한반도 정세만 그냥 써놓고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야, 한반도 천둥설이냐 너무 좁게 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조금 더 전 세계의 정세까지 전부 다 포함시켰다.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 안보의 틀을 좀 크게 보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물론 아직 정책화가 충분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새 정부 들어와서 글로벌 중추국가 같은 것을 얘기하고 하는 상황에서 국방부도 현실 인식에서 국제 안보에 관한 인식을 좀 더 높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국방백서가 우리나라 안보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적이 다시 되살아나면 군사 현장에서 하는 대응도 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적을 어떻게 표현하건 간에 그 실제 훈련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되려 이제 이런 것이죠. 그 국방백서를 표현을 사실은 좀 살짝 북한 얘기를 빼는 해거나 이제 빼는 그런 어떤 정부가 들어설 때는 그만큼 북한과의 어떤 대화 무드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 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소위 대적관 교육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판단,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건데 북한의 위협 가운데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신무기도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판단한 북한의 미사일 보유 현황 총 21종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로 추가된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짧은 사거리에서 나온 게 이제 국방백서에는 근거리형이라고 표현된 미사일이 있습니다. 300km 이내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전술 유도 무기라고 불렀던 거, 제일 지금 끝에 보이는 거 CRBM이라고 쓴 저것이고요. 북한은 사실 이제 저기에 핵탄두를 탑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고중량 탄두형 그 SRBM 단거리로 나온 거. 근데 저것이 이제 소위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 그
현무 뭐 4, 현무 5 이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에 어느 정도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이 내세우는 개념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KN-23이라고 하는 이스칸데르형을 이렇게 개조해서 만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7가지 정도가 새로 추가됐다고 밝힌 건데 저기 중거리 보면요. 북극성 4시옷, 5시옷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 시옷은 뭡니까? 시옷은 이제 일종의 그것도 이제 분류를 하면서 이제 시옷자를 넣은 것인데 시옷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좀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제한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 북극성 4와 5형은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열병식에만 들고 나왔던 그런 모델들이고요. 그래서 시옷이라고 쓴 건가요? 뭐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험 중이라고 해서 뭐 시옷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추가된 것이 이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가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대한민국과 혹은 주변국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일본 아니면 무슨 뭐 괌에 배치된 미군이라든가 이제 여기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성 17, 소위 이제 우리 괴물 ICBM이라고 부르던 저 화성 17이 명백하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국방백서에 혹시 저기 국방백서의 저 미사일 종류 가운데 단거리 미사일, 전술 유도탄, 극초음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핵탄두 장착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한 문구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이 필요하군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 미사일들의 바로 전술핵이 탑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요 저런 미사일들을 발사를 하면서 이미 뭐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서 여기에 핵을 탑재하겠다 혹은 핵 탑재를 모의한 훈련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요. 저 미사일들은 핵을 탑재하는 미사일이다라고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부대도 참관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렇고 전술핵 부대 훈련을 이제 보도를 이제 쫙 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핵탄두 탑재를 모의했다라는 문구를 정확히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플루토늄인데 이게 2년 사이에 보유량이 20kg 늘었다고요? 지금 일단은 국방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 핵 물질 플루토늄에 관해서 2014년 국방백서에 40kg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2016년 국방백서에 50kg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2018년, 2020년 그대로 유지되다가 이번에 70kg으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요, 사실은 2016년 기준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6년 만에 20kg이 늘어났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영변 원자로를 계속 가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핵 연료를 가동하면 플루토늄이 생산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뭐 재처리를 2021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2022년 기준으로 70kg이다라고 국방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계속 가동을 해가지고 해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왔는데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어떻게 이 평가가 뭐가 좀 잘못된 것으로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이전 정부에서 어찌 보면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가 핵 보유량 이 평가를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안이하게 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국방부는 정권이 바뀌어서 바뀔 때마다 그럼 입장이 바뀌는 거냐?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갑자기 늘었다 이런. 갑자기 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약 평가를 내릴 거면은요. 당장 내년은 그러니까 2024년 국방백서에는 90kg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요. 사실 플루토늄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지금 플루토늄과 비교도 안 되게 계속 뭐라고 그럴까 원심 분리기 돌리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양 증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북한 핵을 평가한다, 핵탄두를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국방백서에는
고농축 우라늄에 관한 내용들 포함이 정확히 돼야 된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기 예. 측면 살펴봤고요. 그리고 국방백서 지난번 정부에서는 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직책을 달았는데 이번에는 직책을 또 뺐더라고요. 예, 뭐 이것은 이제 사실은 다 어쨌거나 국가 간의 어떤 공식 관계를 외교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해주는 만큼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공식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대통령을 이름으로만 지금 호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대응해서 국방부도 똑같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방부라는 부서가 만약에 외교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대화를 하는 부서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상대방이 우리를 격하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존칭을 붙여주는 것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방부는 대적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거에 걸맞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응 체계 좀 보겠습니다. 한국형 예. 3축 체계예요. 북한 선제 타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서 우리가 3축 체계로 대응한다고 하잖아요. 예.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뭐 3축 체계가 이제 결국 부활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부활이 여기서 국방부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2018년 국방백서부터는 네. 3축 체계라는 말이 사라지고 그래서 킬체인과 KMPR은 이제 한국형 대량 응집 보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사라지고 그 둘을 합쳐서 전략적 타격 체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이게 뭐지 좀 애매하다. 이게 뭐를 어떻게 타격한다는 건가 네. 애매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이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해서 그 소위 거부적 억제에 해당하는 킬체인 그 다음에 응징적 억제에 해당하는 KMPR 이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부활시켜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본격적으로 다시 뭐라 그럴까 확보하겠다. 그 3축 체제를 완성시키겠다. 이런 이제 의향을 보인 것이죠. 사실은 KMPR은요 아시다시피 2016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 과거 정부 때의 국방백서와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봤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입주할 새 공간을 준비하는데 서울시가 5억 7천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해서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미 석 달 전부터 다른 용도로 건물 전체에 10억 원을 투입하는 공사를 진행했다가 추가 공사를 하는 건데요. 서울시는 공관 공사 비용이 적절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다음 달 오세훈 시장이 입주할 서울 한남동 파트너스 하우스입니다. 콘텐츠 기업들이 사무실로 쓰던 곳인데 지난해 11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에 따라 10억 원 규모로 공사를 발주해 리모델링을 해왔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달 이 건물의 3층의 용도를 시장 공관으로 바꿨습니다. 서울시가 낸 입찰 공고입니다. 오 시장이 거주할 공간인 건물 3층 294제곱미터 리모델링 비용에 5억 7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전기, 통신, 기계, 가구 등 3층 전부를 뜯어 고치는 공사입니다. 최저 낙찰가 기준 87%를 감안하면 최종 공사 비용은 5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3일. 서울시는 기존 단가와 정부 지침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건비와 공사 자재 모두 표준 노임과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책정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공사 인력에 대한 4대 보험 등 법정 인건비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민간 인테리어 공사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시장의 긴급 상황 신속 대처와 집회로 인한 주민 피해를 명분으로 시청에서 가까운 이 건물을 새 공관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9년 시장 공관으로 지었고 지금까지 4차례 용도가 변경됐는데 실제로 시장에 거주했던 적은 없습니다. 최초 건축비에 반복적인 리모델링 비용을 합치면 9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비즈니스 목적으로 건물 용도 변경을 추진했을 때는 시의회 감사에서 무리한 전환이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시설 전환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던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 리모델링 비용은 중간에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며 다음 주쯤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아침에 비해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낮 동안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영상 9도까지 올랐고요.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4도나 높은 기온입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온화하겠지만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늘 밤에는 영서와 전북, 경북에서, 내일은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에서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지만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6도, 대구 4도로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9도, 울산 12도,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내일 오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에는 최고 30mm로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에는 5mm 미만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내린 비가 얼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청구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놓고서 여야 공방을 넘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야의 당권 경쟁도 후끈 달아오르면서 상호 비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